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돌아 결국 도착한 곳은 전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 시골 어른들의 공세에 어느덧 1년 그리고 3년 결국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말라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리아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한때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죠. 실제로 필리핀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그렇지 잘 사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자 필리핀인들이 똥똥거리고 사는 만큼 반대로 가난한 필리핀인들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정말 많아요. 저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30평생을 겪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정말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잘 사는 사람들의 세계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별짓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제 잘못이라 부끄럽지만 어려서 배고픔에 굶주리다 못해 필리핀 관광객의 가방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여행 중에 쓰려던 돈이 보였는데 저는 그것만 홀라당 빼고 가방을 버린 채 냅다 뛰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돈은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동양인 여행객 거 털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돈을 드리니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잘했다. 꽤 많이 가져왔네. 안 걸리게 조심하고 상식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화가 맞아요. 저희 어머니 역시 저에게 이런 짓을 시키시고 마음이 편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저희 가족은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서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잘 몰랐지만 성인이 된 후 사회에 나가보니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제가 일을 했던 곳은 필리핀에 있는 한 한식당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홀서빙을 하고 자비를 했었어요.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돈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던 식당의 한국인 사장님은 정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곳저곳 가게도 다양하게 있었고 규모도 상당했죠. 그 사장님은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가난한 필리핀 노동자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었고 약자에게 한없이 베풀고 강자에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했던 분입니다. 리아, 요즘 집안 생활은 좀 어떠니? 이번에 너희들이 열심히 해줘서 매출이 좀 늘었어. 그래서 보너스를 좀 주려고 하니까 받아라. 순수하게 저를 챙겨주시려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당시 고마움보다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라며 감사함도 몰랐고 빨리 돈이나 받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나게 살던 저를 사랑해주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보잘것도 없는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와 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집안의 사람으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져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남편이 있다는 것에 저는 안심을 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 남편이 번 돈으로 어떻게든 살았지만 이제는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벌고 또 벌어도 아이의 치료비를 낼 수 없어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고 어떻게든 벌어서 아픈 아이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정 상황이 싫었던 건지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벌어온다며 집을 나갔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나간 남편에게만 기댈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였기에 법을 어기는 행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차가웠습니다. 아프고 배고픈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수는 날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서 하바리를 하던 친구가 늘 매일을 돈으로 고민하고 고통받던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아, 그러지 말고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는 건 어때? 아이는 엄마한테 잠깐 맡기면 되잖아. 아는 지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돈을 쓸어 담고 있더라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힘들지 말고 눈 딱 감고 1년 정도 다녀오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어? 캄보디아,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대? 우리 아이 치료비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소문으로는 돈을 제법 벌 수 있다더라고. 친구와 꽤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저 같은 사람도 그곳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한참 대화를 나눠보니 딱 제가 원하던 곳이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보고 저는 그날 밤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추천받은 곳인데 거기 가서 1년만 일하고 올게. 필리핀이 아니라 캄보디아라 마음에 걸리지만 그동안 엄마가 고생 좀 해줘. 내가 1년 정도 일을 하고 와야 우리 아이 치료도 받고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딱 1년만 떨어져서 서로 고생하다 다시 만나자.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하고 여자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1년만 열심히 해서 큰돈 벌어올게. 리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있어야지. 어쩌려고 꼭 캄보디아까지 가야 하겠어. 다른 일을 해보면 안 돼?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엄마를 뒤로 하고 가야 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일주일 뒤 저는 바로 그곳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태어나 외국에 온 것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공항에서 나오니 저처럼 일을 하러 온 듯한 필리핀인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그때 제 이름을 누군가 불렀고 함께 채 탔어요. 공항에서 본 필리핀인들도 역시 저처럼 일을 하러 온 것이 맞았고 저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하러 오신 거죠? 혹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몰라요. 지인 추천받고 온 건데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듣고 왔어요. 상황은 모두 같았어요. 제대로 이곳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하나로 온 거였죠. 서로 대화를 하던 바로 그때 중국인들이 고용한 통역사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놀러 왔어 당신들. 당신들끼리 대화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가 물어볼 때 빼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돈 벌기 싫으면 우리 말 거역해도 좋아. 그럼 어떤 결말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 직원으로 보이는 한 중국인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꽤 살벌한 말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성질이 나쁜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캄보디아 땅을 달리다 한 마을, 단지 같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은 두껍고 큰 철문이 있었고 4개동으로 지어진 집을 철창이 너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내린 후 숙소 배정을 받았어요. 여긴 생활, 동일한 작업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작업동, 그리고 보초 설 때, 그 외 시간에는 생활동 본인 방 안에서만 지내시면 됩니다. 철저한 보안과 감시 아래 모든 작업과 생활은 진행되기에 수작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의 통제 아래 잘 따라주시고
일만 성실히 하시면 약속한 큰 돈은 충분히 벌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필리핀인, 인도인, 베트남인 등등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와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는 돈을 벌어온 간절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각각의 생활동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있는 게 전부였고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화장실이 급했던 저는 곧장 화장실을 찾으려 방문을 여는데 글쎄 열리지 않았죠. 놀란 마음에 직원을 불렀고 직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밖에서 저희가 열어줄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은 1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으니 정각까지 참으셔. 아니, 무슨 화장실을 참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감금 아닌가요? 당장 문 여세요. 저뿐 아니라 여러 노동자들이 고함을 동시 다발적으로 쳤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또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벌기 싫은 사람은 나가세요. 그리고 돈 벌 거면 저희의 통제에 따라 주셔야 한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시 제 입에서 설명하는 일이 있다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었죠. 이곳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코인 채굴 공장이었고 수시로 24시간 돌아가는 채굴장 컴퓨터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항상 그 자리에서 상시대기 해야 했어요. 큰 트럭에는 수많은 채굴 장비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공장 주변을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며 보초를 서야 했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었습니다. 아마도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답답해도 좀 버텨보자. 딱 1년만 눈 감고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꾹 참고 일을 했는데 막상 급여 날이 다가오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급여는 1년치를 한 번에 준다고 했죠. 1년을 모두 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고 월급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엄마에게 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중국인들은 또 강압적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했고 그야말로 밤새 1년간 돌아가며 보초를 서야 하는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새벽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2명의 사람이 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죠.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성되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무전을 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들은 제 무정의를 낚아채더니 저에게 말을 했죠. 이곳에 지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죠? 그들은 한국에서 왔던 선교자들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 이곳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다가 도망쳐 한국인 선교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고 그 노동자는 1년을 꼬박 일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곧 캄보디아 정부가 이곳을 들이닥칠 거예요. 이곳에서 당신들이 바라고 있는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월급이 1년치로 나온다는 것부터 우리를 거의 반노의식으로 대하는 중국인들의 강압적인 행동들에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한국인 선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이 한국인들을 저는 중국인들에게 무전을 보내 알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움직였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엄마와 우리 아이가 있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꼭 가야 해요. 이곳에 몇 명의 노동자가 있고 몇 명의 중국인 감시자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절대 중국인들에게 알리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알려주었고 다음날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기 직전에 동틀 무렵 수대의 승합차들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한국인 선교자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 중국인들의 불법 채굴장을 덮쳤고 노동자들은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한국인 선교자였던 김수호 씨가 저를 데리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여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국인들이 가져갔거든요. 저를 제발 필리핀으로 보내주세요. 가족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시간이 걸렸지만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필리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불법 채굴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다시 생겨날 거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렇게 반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더 거지 같은 상황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의 품에 안겨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옆집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한식당 사장님이 제가 살던 곳을 지나다 제 생각이 나서 들렀었다고 해요. 상황을 듣고는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아이까지 치료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당장 한국인 사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려 찾아갔지만 식당은 없었고 한국인 사장님은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더는 어디 가지 말고 다 같이 여기서 어떻게든 살자. 나랑 시장 나가서 같이 야채라도 팔아보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질 거야. 아이도 괜찮아졌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이 캄보디아를 추천해준 친구가 원망스러웠지만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어디서 듣고 추천을 해준 거였어요. 이제와 원망할 것도 없기에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른 오전부터 일찍 시장에 나가서 야채를 팔고 또 저녁 시간에 저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며 그렇게 생계 유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반년 떨어져 있던 건데 그 사이에 아이는 또 왜 이렇게 큰 건지 그 시간들을 놓친 게 아쉬웠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갈 때쯤 문득 저를 도와준 한국인 선교자 김수호 씨가 떠올랐어요. 서로 헤어지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며 연락처를 받은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감사 인사도 못했었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수호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수호 씨 덕분에 여기 필리핀으로 와서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돈에 허덕이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탈출을 했다는 것에 위안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필리핀에 계셨다면 보잘것없지만 밥 한 끼라도 드리고 싶은데 먼 한국에 계셔서 휴대폰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 김수호 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리아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소식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연락이 없어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형편이 많이 힘드시면 한국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대우도 좋아요. 연락을 받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뜻밖의 제안이었거든요. 또 다시 타국으로 가는 게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나라니까요. 필리핀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다시금 가족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 엄마의 반발은 너무도 심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리아? 그렇게 고생했으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래. 그냥 우리 주제껏 형편대로 살자는 건데 그게 어렵니? 거기 또 한국에 갔는데 또 지난번처럼 그러면 어쩌려고 그때는 정말 어쩔 거냐고 하냐. 내 말 좀 들어줘 엄마. 이번에는 내가 직접 다 알아봤어.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는 없어. 유일무이하고 나도 여기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지만 이렇게 하루 벌어 살아서는 우리 답이 없다는 거 알잖아. 앞에 벌어졌던 일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딱 1년만 해볼게. 엄마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떠나와야 했습니다. 수호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한국에 들어갔고 덕분에 순조롭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는 외국인 취업 제도라 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취업 제도에 도움을 받아 한 농촌 지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숙식을 제공해 줬기에 제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에는 일거리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모두 수도인 서울 쪽으로 일을 하러 모여 있기에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제도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사람들은 직원을 구할 수 있어서 좋고 나라는 경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저처럼 돈이 간절한 외국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좋은 일석삼조의 일이었어요. 참 좋았던 것은 제가 일하던 농촌 지역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마치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손수해 주셨고 정이 넘치는 한국인들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리아 양 세 찬 먹을 시간이니까 세 찬 먹고 해. 그거 그렇게 힘으로 하면 허리 다 아작나서 둘째 못 가져 글쎄 천천히 기술을 부리면서 해야 해.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저를 자식처럼 딸처럼 대해주시는 한국인 어르신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밥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늘 밥상에는 따뜻한 새하얀 쌀밥과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어르신들의 밥상을 받으면 늘 필리핀에 있는 엄마와 우리 아이가 생각났었죠. 한국은 밥상에서도 벌써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나라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천대를 하는 것이 아니었죠. 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기에 제가 성실하게만 한다면 쭉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도 넉넉했고 최소 생활비는 제외하고는 모두 필리핀 엄마에게 보내줬어요. 첫 월급을 보냈던 날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죠. 리아야, 정말 고생했어. 한국은 정말로 괜찮은 거 맞지?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정말로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사장님들이 모두 부모님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밥도 다 직접 만들어서 주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일을 매일 하는데 살이 5kg나 쪘어. 이러다 돼지처럼 굴러다닐 판이야. 매달 말일에 이렇게 돈 보낼 거야. 이 돈이면 이제 우리 가족 잘 살 수 있잖아. 그렇지?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가족이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필리핀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마음을 놓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휴무날에는 다른 일터에 가서 일당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저는 쉬는 날 없이 내내 일만 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재밌고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서울 살던 수호 씨가 저를 보겠다고 이곳 전라도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정말 먼 곳인데 와주는 수호 씨가 고마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지인이라 수호 씨를 보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수호 씨 덕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이 감사함을 늘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채우니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분명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이야 있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기에 망설여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조금만 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기가 미안하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도 미안했죠. 엄마는 1년을 채우고 제가 필리핀으로 오길 너무도 기다렸을 테니 말이죠. 엄마 1년 채우고 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더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나도 엄마와 아이 곁으로 가고 싶지만 필리핀으로 가서 다시 할 일도 없고 돈 때문에 다시금 힘들어질까봐 나는 그게 무섭거든. 서로 보고 싶고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지금처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솔직히 얼마나 더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2년에서 3년은 채워야 할 것 같아. 여기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그냥 같이 살거나 아니면 3년 정도는 채우고 돈 바짝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지만 엄마가 너무 싫어한다면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에 어떤 대답을 할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돈만 있었다면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슬프구나. 너가 당장이라도 와주길 바라는데 한편으로는 내 말처럼 필리핀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하면 막막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음은 당장 오라고 그만 떨어져 지내자고 하고 싶은데 돈은 또 어떻게 벌어야 할지 막막하네. 엄마와 한참 대화를 나눈 끝에 저희들은 결말을 냈어요. 저는 3년을 채우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엄마는 필리핀에서 저를 대신해 열심히 살고 있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내내 떨어져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 중간에 한국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하루도 안 쉬는 일정이었지만 저를 딸처럼 대해주던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떨렸고 그 사이에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와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는 소식에 한국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던 한국인 식구분들은 전부 저희 가족을 반겨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밥상이라며 평소 먹던 것보다 훨씬 거하게 한상을 차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다들 자식을 둔 부모라서 그런지 어린 제 자식과도 너무 잘 지내주셨어요. 엄마를 데리고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녔고 아름다운 한국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이곳 한국에서 지내며 제게 그랬어요.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보니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겠구나. 사람들이 너에게 너무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그리고 우리 딸이 살찔만 했네. 밥이 왜 이렇게 맛있니?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아, 맞아. 엄마 정말 좋은 분들이지. 밥 먹고 간식도 주시고 새참도 주시고 굶을 틈이 없어. 일이 힘들 때는 또 엄청 힘든데 살찔 틈 없이 엄청 먹여주셔. 그래서 더 남아있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지.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그렇게 필리핀으로 제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며 보채어요. 그래도 1년 만에 가족들을 보니 너무 힘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얼른 돈을 벌어서 가족들 품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3년은 금방 흘렀어요. 3년을 채우고 이제는 필리핀으로 가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니 내심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인들 중 일부는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찾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뿐 아니라 아이 교육적인 부분만 봐도 그래요.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아이가 배우는 것이 교육을 하는 것이 월등히 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 교육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필리핀인들이 많거든요. 필리핀 여자들은 한국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 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살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커갈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엄마와 아이를 모두 한국으로 데려올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고민이 되셨는지 선뜻 답하시지 못했어요. 우리는 필리핀인인데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타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사는 게 어디 쉬울까? 일 때문에 한국에 몇 년 있는 거랑 우리가 다 같이 이민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결정한 게 아니야. 나도 많이 알아봤어, 엄마. 점점 환경 오염도 심하고 바이러스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필리핀 땅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 것 같아. 인구는 많지. 일자리는 없지. 자국민도 취급을 못 받는 그 나라보다는 외국인을 인정해주는 한국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아이한테도 앞으로 다양한 교육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단지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타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의 고민은 무려 3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모두 와서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했어요. 그동안은 사장님 네 집에서 얹혀 살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 집이 필요했죠. 이것도 사장님께서 동네 부동산 아시는 분에게 가서 넓고 좋은 집을 싸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가 좁아서 다 아는 사이라 최대한 사정을 봐주셨죠. 그렇게 엄마는 한국으로 넘어와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러셨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젊든 많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지 말고 애 학교 가면 집 앞에 텃밭이라도 있으니 여기서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희 엄마도 향수병 없어질 거야. 사장님의 말을 듣고 엄마는 낮에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필리핀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점점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 한국말을 주변 어르신들께 배우더니 이젠 한국인 친구분들까지도 사귀기 시작했죠. 활력이 생겼다는 말이 딱 맞겠죠. 한국의 먼 지방도시 시골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덕분에 돈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소개로 한국인 남자를 만나 혼인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부모님을 도와 농촌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시골에서 키운 야채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사업이 잘 되면서 수도권에 작은 사무실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길었던 농촌 생활을 정리하고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희 엄마는 수원으로 가는 것이 싫다고 하셨고 시골에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도 많이 들었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으니 이곳을 떠나 복잡한 수도권으로 간다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아이는 정들었던 전라도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도와주었던 어르신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정말 많이 울었지만 아예 교육 문제와 남편의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태어나 난생 처음 한국의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신세계다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파트 주변이 이렇게 깨끗한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우리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크지 않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선교자 수호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여태 캄보디아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팠던 아이와 늘 돈에 쫓기며 항상 울면서 보냈는데 저에게 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캄보디아에서의 일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끔찍했던 일이지만 사실 그 계기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그 시간들이 어쩌면 감사하다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저는 태어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문명사회의 삶을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캄보디아에서 저를 구출해준 수호 씨, 그리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전라도 시골의 어르신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남편까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에 간직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처럼 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감히 선진국인 한국이라는 부자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던 한국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한 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자를 보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아들 앞에서 망신만 당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인 여성에게 호되게 당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복무 중인 32살 존 메카시라고 합니다. 저는 군인 집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군인을 꿈꿨습니다. 군인이 아닌 제 모습을 상상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였죠. 저는 남성스러움, 남자다움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총을 들고 용맹하게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늘 꿈꿔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태어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부심까지 있었죠. 이런 저에게는 군인 말고도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도 군인으로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군대와 관련된 많은 곳들에 함께 가고는 했습니다. 군사박물관도 그중 하나였죠. 그런데 아들 때문에 간 한국관에서 저는 그 초라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군인인 만큼 덜 떨어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날으로 한국이 그중 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래된 박물관이긴 했지만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한국의 무기들은 전부 구식이었고 군복은 죄다 천조가리뿐이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있는 권총들은 제 아들 장난감 총보다 못해 보였고 전투기랍시고 갖다 놓은 모형도 제대로 날 수는 있나 싶겠더라고요. 투어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던데 들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괜히 시간 낭비했네 라고만 생각했죠. 역시 미국의 첨단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을 생각하니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력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관에서의 경험은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걸 알겠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한국은 금세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부대 동료였던 마이클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잊었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기억 속에서 그리 좋지 않았기에 당연히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야, 마이클 너 미쳤어. 왜 하필 한국이야? 마이클은 머쓱해하며 대답했어요. 그 좀 부끄럽기는 한데 내가 게임하다가 빚을 좀 졌거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어.
너도 알겠지만 해외 나가면 돈을 많이 주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본 한국과는 정말 초라했어. 허접한 무기에 훈련도 구식이고 사람들도 볼품 없더라. 거기 가면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을걸.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고 다닐 건데? 마이클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에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미군 기지는 잘 되어 있다니까 가는 거지. 못 가서 연락할게. 그 모습을 보니 마이클이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1년이면 온다며? 그동안 열심히 돈이나 모아 빨리 빚 갚고 돌아와. 마이클은 죽을 상을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저는 그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낼지 상상하며 안타까워했죠. 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떼고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한국에 도착하고 일주일 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에게 뜬금없이 영상통화가 왔길래 저는 그가 술에 절어서 전화라도 걸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면 속 마이클의 얼굴에는 기름때가 껴서 번들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클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은, 여긴 정말 천국이야. 한국처럼 이렇게 멋지고 할 것이 많은 나라는 또 없을 거야. 밤이 이렇게 즐거운 나라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조은,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너도 기회되면 꼭 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꿈을 꾸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실망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푹 빠진 마이클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한국에 푹 빠져서 떠드는 마이클에게 반감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대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한국이 왜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마이클이 움찔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말이야. 저는 왜인지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됐어. 끊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국가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세계 유일 무의한 강대국이 되려면 그만큼 약한 나라가 존재해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의 주둔 중인 미국의 인적자원 구성과 자유수호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죠. 맥콘빌 총장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의 일이 있었다 보니 한국이라는 단어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재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협은 미사일이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핵무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이 위협이라고?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속국이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거지? 저 사람 여섯군 참모총장 맞아. 이것에 끝나지 않고 참모총장은 말을 이어가다군요. 제가 본 한국군은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와 기술적 숙련도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과 동맹국가라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적대국이 되는 순간 미국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 한국 가서 돈이라도 받아먹은 거 아니야.
우리가 한국군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한국군은 미국이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어. 우리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북한에 먹혔을 텐데. 대체 무슨 소리래? 이어서 참모총장은 한국군의 현재 수준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만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수군 참모총장이 한국에게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국가를 배신하고 한국의 스파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미국 모욕이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전 세계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계 평화는 유지되지 못할 거 아닐까요? 저는 총장의 말에 황당할 뿐이었어요.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저는 미군이 한국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의 훈련 모습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TV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군한테 배우라고 세계 최강 미군이 저쪽은 나라 군대한테 배우라고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우리 미군 참모총장이라고 해도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쉽게 뱉어내고 있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모총장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군의 첨단 무기체계 연구 발전과 운영 능력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많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애초에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혐오할 지경이었죠.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갔던 부대 동료 마이클도 그렇고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까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한국을 왜들 그렇게 우러러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동료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장 TV 틀어요. 그가 숨을 털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공개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가 틀어놓은 TV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TV에서 생중계되는 영상 속에는 거대한 미사일이 있었죠. 저게 뭐지? 누군가가 물었어요. 현무파이브라는 무기라고 적혀 있네요. 한국어를 할 줄 알던 한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무파이브의 기능과 스펙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현무파이브는 그야말로 괴물 미사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은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18년 바퀴 정렬을 오른쪽으로 같은 각도로 돌려 이동하는 개걸음 쇼를 보여주자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언젠간 한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됐더라고요. 한반도는 도로가 좁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무기를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커다란 무기를 운송하는 건 꿈에서도 못 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육중한 현무파이브를 옮기는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저 괴물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돼? 현무파이브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발 9톤의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탄두에 충전된 폭발물의 양은 무려 6, 7톤이나 되었죠. 저 정도면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적도 제거할 수 있겠는데 지하 벙커는 의미가 없겠네.
현무5는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특히 마하십의 비행 속도를 갖는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죠. 내가 한국관에서 봤던 그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함께 영상을 시청하던 다른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하십이라고? 그게 어느 정도인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세지잖아. 산 하나는 가볍게 날려버릴 파괴력이겠지. 야, 어디 공학 공부하는 애 없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GVU-57-MOP는 게임도 안 되겠는데, 미국에게도 세계 최강의 벙커 버스터라 불리는 GVU-57-MOP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할 바가 안 되더라고요. 현무5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야, 누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거래? 이 정도면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현무5를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했죠. 한국에 와서 본 한국군의 전력, 이번에 보여준 신기술과 무기 등 공개한 무기가 이 정도라면 꽁꽁 숨기고 있는 무기는 어느 정도란 말인지 한국과 실제로 맞붙으면 어떤 결과가 날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현무5의 존재가 알려지자 미국 본토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채널들은 24시간 내내 이 소식을 다뤘고 전문가들은 연일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무5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퇴역 군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모두 미군 출신이셨는데 현무5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좋은 한국 영상 봤니? 어떻게 봤니?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현재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군사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군사력, 미국을 위협하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자 걱정이 된 아버지가 전화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아들아,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거란 자신감도 영원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요.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을 이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 봐야 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TV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죠.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건 망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고위장성들은 거의 매일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한국군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해 제가 본 것들을 보고하고 있죠. 다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동안 내가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부대에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겠다는 신청서를 접수시켰어요. 제 눈으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친한 동료였던 마이클도 보고 싶었고 말이죠.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제 아들 토미가 사격장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 토미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사격장에 가볼 수 있어요. 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미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도 서둘러 먹었죠. 아빠 빨리 가요. 토미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토미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빠 총은 어떻게 쏘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나나요? 아빠는 군인이니까 총 잘 쏘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군인이지만 그리 뛰어난 사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나이퍼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실력은 있었기에 아들에게 보여줄 정도의 실력은 충분했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토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눈이 커다래져서 이곳저곳 둘러보는 토미를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토미, 신나는 건 알겠지만 여기는 사격장이야. 조심해야 해.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으려 말겠지. 토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적 모험단의 선장이 된 것처럼 흥미진진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저희는 사격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 토미에게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총을 잡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방가쇠를 당기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옆 사격대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청각을 보호하는 헤드셋을 끼고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토미를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죠. 옆을 보니 한 동양인 여성이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아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가 여기 와서 뭘 한다는 거야?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총은 뭐 하러 들고 있어? 저는 여자가 남편을 따라 사격장에 구경이나 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토미가 아빠 저 사람 몇 점 맞췄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점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긋번 여자의 점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중이었어요. 제가 입을 벌린 채 보고 있자 동양인 여성은 저희를 힐끗 보더니 다시 한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하게 연속 사격을 했고 관역의 중앙을 정확히 맞추었어요. 토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정말 잘하네요. 아빠만큼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정도의 실력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써 여자의 실력을 무시하며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나 보구나.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례가 되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했는지 손이 떨려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그때 옆에서 그 여성이 또 한 번 사격을 했고 결과는 역시 완벽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잘 쏘는 거야? 슬슬 제 안에 있던 승부욕이 들끓기 시작했고 저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모르는 저 혼자만의 싸움을요.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느새 아들 토미는 뒷전이었죠. 그러던 중 토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빠,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저는 씩씩거리면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격을 꽤나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남편? 아버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례한 말투와 행동이었죠. 저는 제 말에 여자가 발끈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저처럼 유치하게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뭘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내가 가려고 하는 한국의 여성이었단 말인가? 순간적으로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가야 하는데 한번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이 여성이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그렇군요. 저는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선 쏴본 적 있습니까? 관역 맞추는 것과 실제 전투는 다르다는 건 알죠?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종종 사격장에 와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할 때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훈련도 받습니다. 저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 괜히 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불쾌했죠. 그래서 그래봤자 한국에서의 훈련일 뿐이고 여기서는 사격을 꽤나 하는 듯해 보여도 실제 전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게 한 마리 못 쏠 거라며 그 한국 여성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무례하시네요. 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고 실제 작전에 투입됐었어요. 이래도 제가 실전에서 무능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자꾸 한국의 훈련을 무시합니까? 제가 좋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여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저와 한번 겨뤄볼까요? 솔직히 한국 여성의 제안에 당황했었어요. 분명 이 한국 여성은 저보다 사격 실력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있었기에 자존심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10발씩 쏘고 점수의 총합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죠. 관역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보였죠. 내기가 시작되었고 그녀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첫 발을 쏘는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땅을 딛고 있는 발과 어깨선 호흡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발 모두 9점 이상을 기록했고 그중 6발은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총점 97점, 거의 완벽한 점수였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0발 중 8점 이상을 맞춘 것은 단 4발뿐이었고 나머지는 관역의 가장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총점 71점, 그녀와는 26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서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그것도 한국인 여자에게 이렇게 크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도저히 아들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메카시 씨 내기에서 지면 한국을 무시했던 걸 사과하기로 하셨죠. 이제 약속을 지키세요.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외치고 말았죠.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 그래요 뭐. 나아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노력도 다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을 게 뻔하잖아요. 사격장이 갑자기 고요해졌고 그녀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시 씨,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비역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수전사령부라니 어떻게 여자가 특수부대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저도 특수부대는 힘들어서 꿈도 못 걷는걸요. 김지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8년간 현역으로 복무했고 한미연합 훈련에도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미군과 함께 훈련하며 많이 배웠고 또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 봤던 한국 군인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이 여성은 하고 있었고 현모5에 압도되었던 그때의 그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몸이 움찔해지는 듯한 기분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김지연 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한국군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미군의 도움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관계이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고 스스로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들 토미가 제 손을 잡고는 아빠 우리 이제 그만 가요 하고 저를 끌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이 시간에 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무례하다며 욕이라도 하지 저와 달리 너무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토미의 손을 잡고 사격장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부끄럼보다는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으로 갈 텐데 괜히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메카시 씨, 이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군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특수작전 중 다리를 다쳐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부상을 당했지만 저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역을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내 한 몸 돌보겠다고 전쟁 중인 국가를 버려둘 생각 따위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여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죠. 그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국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집에 돌아온 뒤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로 가득했고 거리는 첨단 기술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오래된 미국의 군사박물관은 관리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한국의 군사시설과 무기들, 첨단 통신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들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저희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수시로 언급하며 동맹해야 하는 절대 국가로 평가하고 그들을 향해 엄지를 올렸는지 저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미국 군인으로 이런 한국 군대의 용맹함과 군사력도 인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제가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테죠.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 한국에서 멋진 삶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사격장에서 함부로 까불어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해해서 한국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분과 감히 사격 대결을 하시다니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셨네요. 한국은 0점 조준해서 겨루는 것에 굉장히 능한데 말이죠. 여하튼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기분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